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임박 관측에 스페인의 채무 우려까지 커지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금융 관련주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알래스카의 송유관이 원유 유출 사건과 관련돼 폐쇄되고 미 남부 지역의 한파가 겹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7% 오른 배럴당 89달러 5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가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 21센트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상치인 19센트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코아와 인텔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이 고실업률과 그동안의 실적 호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더 이상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3대 전력업체 듀크 에너지가 프로그레스를 137억 달러에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화학업체 듀폰도 식품과 바이오 사업의 강화를 위해 덴마크의 데니스코 AS를 5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부진한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이 임박했다는 또 루머가 퍼지면서 시장에서는 이걸 또 악재로 적용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의 재정 위기까지 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고요. 나머지 이 두 개의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죠? 예, 이날 유럽 채무 위기와 특히 포르투갈의 구제 금융 신청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면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됐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37포인트 내린 11,637, S&P 500 지수는 1.75포인트 하락한 1,269.75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 전날 대비 4.63포인트 오른 2,707.8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전 중반 이후 나스닥이 낙폭을 좁힌 뒤 오후장 들어서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알코아의 실적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낙폭이 컸다가 후반 들어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악재가 됐었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포르투갈발 악재, 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 미국 시장까지 이 강타를 했습니다. 이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 이게 일단 루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인가요? 아직까지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날 12일 포르투갈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포르투갈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며 유럽과 뉴욕 증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날 유로 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28달러대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포르투갈은 3년 만기 국채 7억 5천만 유로와 9년 만기 국채 12억 5천만 유로를 12일에 판매를 합니다. 이 국채 판매 성공 여부에 따라서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10일 현재 유럽중앙은행은 국채 시장에 개입해서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 주변국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포르투갈 정부와 은행이 올 1월에서 4월까지 차환해서 넘겨야 할 빚이 너무 많은 상태라 네네. 조만간 외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었고요. 네. 현재 금리 스프레드가 자꾸 오르게 되면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네, 12일 국채 매입이 성공될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미국 시장에서 대형 M&A 이 호재성 재료들도 나왔습니다. 듀폰 그리고 듀크가 각각 M&A 관련된 내용을 또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 볼까요? 예, 이날
듀폰이 자일리톨로 유명한 덴마크 식품 원료 제조업체인 다니스코를 7조 원에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듀퐁은 총 3억 달러의 다니스코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주말 다니스코의 종가에 25.5%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또 5억 달러에 이르는 다니스코의 부채도 떠안기로 했고요. 현재 다니스코는 듀폰의 농업과 식품 부분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고 경영자가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 듀크 에너지가 프로그레스 에너지를 13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남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3위 업체이고요.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오하이오 등 71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발전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국서 올 들어 100억 달러가 넘는 첫 메가딜이 되겠고요. 듀크 에너지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향후 6억에서 8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비판적 접근으로 인해서 인수가 완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퍼스트 에너지가 엘리게니 에너지를 47억 달러 주고 인수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듀크와 프로그레시브 에너지는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이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로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실적이 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이 알코아의 실적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미국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가 국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4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알코아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4분기 주당 순이익이 21센트로 전년 동기 1센트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요. 4분기 총 순이익은 2억 5,800만 달러로 주당 24센트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는 2억 7,700만 달러, 주당 28센트 손실을 기록했는데 비해서 전년 동기비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전문가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9센트를 넘어서는 모습이었고 매출은 57억 달러로 예상치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하반기 이후 알루미늄 값은 38%가량 상승하면서 알코아의 4분기 실적 상승에 도움을 줬고요. 올해 알루미늄 수요가 12% 늘 것으로 알코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알코아를 비롯해서 인텔 등 미국 내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정점으로 해서 이 점차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순이익이 작년 4분기에 정점을 이룬 후 올 들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9%대의 고실업률이 지속되는 데다가 그간의 가파른 실적 호전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합의 이후 의회를 통과한 감세 연장 조치에 수혜를 입어 일부 업종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겠지만 대부분 분야에서는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큰 폭의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는데요. 현재 전체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성적은 전년 동기 대비 9.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2010년 4분기 순이익은 주당 22.62달러로 전년 동기 비 29% 늘고 2년 전 2008년 기준으로는 4분기 대폭 손실에 비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기업 순이익의 정체는 미국 고용 시장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서 비롯되는데요. 네.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 상승이 더디게 이루어질 경우 국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 이러한 레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는지 관련 소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즈는 은행권에 대한 배당금 증액,
및 자사주 매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연준이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19개 은행에 대해 이번 주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최근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익 분배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아직 이렇다 할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과거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최초 3년간 정부 허가 없이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증액 및 우선주 생환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준은 2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행해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배당금 인상 및 자사주 매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연준, 지역 연준 쪽에서 조금씩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 얼마나 이 상황이 좀 심각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덜고 가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예,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걷어들이는 조치인 이른바 출구 전략을 올해 말께부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의 나라야나 코철라코타 총재가 10일 밝혔는데요. 구조적 실업률이 8% 수준을 나타내고 인플레이션율이 1.5% 수준을 나타내면 출구 전략을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코철라코타 총재는 FOMC에 올해부터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코철라코타 총재는 현 단계에서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야 하고 중단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고, 하지만 6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해서 양적 완화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보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공포지수가 지난해 말에 3년의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소식을 한번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올해 전망까지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죠? 예, 골드만삭스에서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올해 세계 경기 부양에 힘입어 16에서 20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올해 S&P 지수가 연말까지 18% 상승한 1,500까지 오르고 GDP 성장률이 3.4%를 기록하면서 VIX 지수가 지난 20년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VIX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현재 9일 기준으로는 VIX 지수가 17.14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예, 그래서 올해 미 시장의 변동성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성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낮은 16에서 20을 전망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장 소식을 정리해봤고요. 유럽 소식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포르투갈발 악재, 유럽 증시에 그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하락세에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0.47% 내린 5,956을 기록했고요. 프랑스는 1.64% 밀린 3,802, 독일 같은 경우는 1.31% 떨어진 6,857을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요청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가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켰는데요. 독일 정부가 이를 부인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구제 금융 논의가 없음을 알렸지만 시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르투갈이 1.6% 하락했고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재정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스페인도 1.29%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M&A 소식은 이 유럽의 하락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업종별로 은행주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포르투갈의 은행들은 5%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스페인의 은행도 2%, 프랑스의
은행들도 2에서 3%대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품 시장 내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주 기준으로 3.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 초부터 급등세를 또 보이고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1.7% 급등을 했는데 알래스카에서 이 원유 유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면서 송유관이 폐쇄가 됐고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 한파가 또 몰아닥치면서 이게 유가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 배럴당 1.22달러, 1.4% 상승한 89.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그 알래스카 유전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로 송유관이 폐쇄됐다는 소식에 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불러왔는데요. 현재 그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 지역 펌프장에서는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서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이 폐쇄됐습니다. TAP는 그 미국 내에서 그 생산되는 원유 수송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폐쇄는 시장의 수급 차질 우려를 상당히 높이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금 같은 경우도 오늘 5.2달러가 오른 1374.1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포르투갈 국채 부담 우려감이 시장을 지지하는 가운데 달러가 약세 반전되면서 금 가격이 올랐고요. 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반면 구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는데 유로존 부채 우려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추세가 약화된 데다가 중국의 12월 구리 수입이 2%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익 매물이 출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경제지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 초에는 경제지표 준비된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오늘 저녁 11월 도매 대구 지수가 있습니다. 뭐 큰 건은 아니고요. 이전치 1.5% 상승했었는데 예상은 1.3% 상승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올해 2011년 증시 키워드에 대해서, 경제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그 나머지 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여섯 번째로 그 가파른 엔저 추세의 반전입니다. 2010년 말 그 엔달러 환율이 81.2엔을 기록하며 09년 말 대비해서 14.5% 절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년 말 대비 2.9% 절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엔저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급격한 원고 추세 진행입니다. 2010년 경상수지가 2009년 328억 달러 흑자에 이어서 2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고 2011년에도 18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대규모 흑자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 추세는 원고의 그 고공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8번째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유가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비 10.4%, 로이터 상품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37.2% 상승할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이 부분을 더 넘어서는 그런 가격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9번째는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완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는 환율 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언제든지 세계 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0번째로는 국내 부동산 투기 재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0년 중반까지 침체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4분기 들어서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DTI 규제 완화 조치 여파로 인해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도 4분기 들어 큰 폭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2010년 4분기 중 월 평균 4조 원 증가하며 1에서 3분기 중에 월 평균 1조 5천억 증가에 비해서 3배 가까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총격 사고로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의 비극적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여전히 소생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국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산 사건 묵념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당초 예정했던 뉴욕 제너럴 일렉트릭사 방문을 이번 주 후반으로 연기했는데요.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수일 동안 수사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며 사건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성조기를 조기로 개항토록 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성명을 통해 이번 총격 사건에 필요한 조치들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주 예정됐던 하원의 의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덧붙여 이번 잔혹한 행동이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보여준 중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베이징에서 량광래 중국 국방부장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미 국방부 산하 매체인 미군 프레스 서비스가 전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양 부장과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한국 해안에서 실시된 미국의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관련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온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지난해 늦가을부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행동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우려 사항인 동시에 나의 중국 방문의 핵심 의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란 북서부 지역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전체 탑승객 105명 중 현재 7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란 항공 소속 보잉 717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 105명을 태우고 테헤란 공항을 출발해 우르미에로 향하다 착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적신혈사의 헤이다리 부대표는 현재 확보된 정보로는 최소 7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객기 동체는 추락 당시 충격으로 여러 부분으로 파손됐지만 폭발하진 않았다고 구조팀은 전했는데요. 이란 구조당국은 현재 폭설이 내린 데다 짙은 안개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우르미에 지역의 악천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의 구제 금융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던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포르투갈의 구제 금융 신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를 독일 정부가 공식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시장의 관측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갈이 3년과 9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 최대 12억 5천만 유로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재정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도 채권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포르투갈이 구제를 신청할 경우 5억 원에서 1,000억 원 유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독일이 어느 나라에도 구제 신청을 압박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는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포르투갈이 조속히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시사가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핀란드와 네덜란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 다이옥신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사료가 덴마크에도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다이옥신에 오염된 독일산 사료가 덴마크 기업에 판매됐다고 덴마크 축산 당국이 밝혔습니다. 판매 시점은 지난해 11월이어서 해당 사료가 이미 덴마크 농장에 공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축산 당국은 사료의 공급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료 자체뿐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일부 닭고기에서 기존치를 웃도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독일산 축산물 수입 중단 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주 먼저 독일산 육류에 대한 검역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슬로바키아와 러시아도 이날 비슷한 조치에 나섰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검역 잠정 중단에 대해 한국이 이번 파동과 관련해 극단적 조처를 한 최초의 국가라면서 이 조치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날 독일은 오염 우려로 잠정 폐쇄됐던 4,400개 농장 가운데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3,200여 곳은 축산물 반출 중단 명령을 해제했는데요. 독일 농업당국은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산을 쓰는 모든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예고하는 등 사료업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때 빈곤국의 대명사로 불렸던 방글라데시 증시가 2007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했는데요. 최근 방글라데시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세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 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는 개장 54분 만에 50년 내 최대폭인 660포인트 급락하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디제는 하루 전인 9일에도 600포인트 내린 수치로 장을 마감해 최소 300명의 투자자들이 다카 증권거래소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북서부 도시 라지샤이와 남서부 쿨라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물대포를 동원한 폭동 진압 경찰이 증권거래소 인근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주가가 6.72% 폭락하자 투자자들이 경찰에 벽돌을 던지며 폭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는 호주에 또다시 홍수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주도 브리즈번 서부 도시인 터운바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성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하루 동안 최소한 2명이 사망해 지난해 11월 이래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홍수가 거리를 덮치면서 차량을 휩쓸었고 주민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불어난 물을 피해야 했습니다. 시내 건물이 붕괴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으며 주요 고속도로에선 산사태도 발생했는데요. 퀸즐랜드주 남동부에 있는 진피는 급류가 밀려들면서 도시가 두동강 났고 이미 4차례나 침수됐던 서부 도시 돌비는 또다시 물에 잠겨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현재까지 3개 주에 걸쳐 150개 마을에서 홍수 피해를 봤으며 이로 인한 긴급 지원 요청이 예상보다 많은 8,000건에 달해 액수로는 1,000만 호주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로 퀸즐랜드 광산들은 가동을 멈췄고 주요 산업인 목축과 농업 분야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피해 규모는 당초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최소한 60억 호주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종교 지도자의 옛 거주지를 철거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평화 협상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거주지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불도저를 동원해 동예루살렘 내 셰퍼드 호텔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호텔 철거와 관련해 팔레스타인은 물론 중동 평화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까지 즉각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대변인 나빌 아부 루데이나는 이로써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파괴했으며 협상을 재개할 모든 가능성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캐서린 애쉬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성명을 통해 셰퍼드 호텔 자리에 추진하고 있는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며
각국 간의 신뢰를 해치고 평화의 장애물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20개월 만에 평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이스라엘이 같은 달 27일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정착촌 건설을 재개하면서 협상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은 정착촌 건설 중단을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새해 들어 중재 노력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호텔 철거건은 이러한 대화 재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유행 패션이죠. 하이 실종. 런던 한 지하철역에서 그야말로 하이 실종인 팬티 차림의 승객들이 단체로 등장한 이색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런던의 한 지하철역에서 펼쳐진 바지 아닌 날을 기념해 이색 플래시몹이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02년 뉴욕의 한 단체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래 영국에서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날 팬티 퍼포먼스에 참여한 100여 명의 성인 남녀들은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집결한 후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이들은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각자의 배낭에 넣고 팬티 차림으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는데요. 탑승 후 신문이나 책을 읽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날 형형색색 팬티 차림의 하이 실종을 목격한 런던 시민들은 웃지 못할 광경에 황당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루지아에서 머리가 둘 달린 샴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그루지아 수도인 트릴비시에서 280km 떨어진 마트빌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송아지는 2개의 머리에 4개의 눈과 3개의 귀를 갖고 있었는데요. 송아지의 주인인 이라클리 드즈가르는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쌍둥이가 태어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미소가 젖을 물리는 것을 거부해 이 송아지의 주인이 직접 우유병으로 먹이를 주고 있는데요. 송아지는 양쪽 입으로 우유를 받아먹고 있으며 주인의 보살핌 덕택으로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송아지는 1년에 태어나는 35,000만여 마리의 송아지 중 한두 마리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5,000나 하는 럭셔리한 햄버거가 등장했습니다. 세계 3대 진미인 푸아그라와 송로버섯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500여만 원짜리 초호화반 햄버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라스베이거스의 문을 연 식당 플레르가 $5,000짜리 수제 햄버거 플레러 버거 5,000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햄버거는 빵 속에 미식가 입맛을 사로잡을 명품 식재료가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고베산 1등급 와규로 만든 쇠고기 패티 위에 세계 3대 별미에 포함되는 푸아그라와 흑송로 버섯을 올렸습니다. 이 화려한 햄버거 드시려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음식점은 1년에 단 6개 햄버거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호주에서 130마리 아기 박쥐들이 구조됐는데요. 생후 4개월 된 아기 박쥐들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조된 박쥐들은 생후 4개월 된 아기 박쥐들로 호주 골드코스트시의 한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구조한 이들은 호주 야생박쥐 조절센터의 대원인데요. 이들은 지난 2008년 폭풍 시즌에도 350마리의 어린 박쥐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홍수는 그 당시보다도 박쥐들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일행은 이 박쥐들이 발견 당시 동굴 천정이 아닌 구더기와 파리 알로 덮인 땅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 박쥐들이 먹이를 찾아 땅으로 내려온 걸로 봐서 건강 상태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한편 이 아기 박쥐들의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렇게 귀여운 아기 박쥐들이 빨리 회복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구출된 박쥐들은 날아오를 준비가 될 때까지 4주간 치료용 인큐베이터 속에서 키워질 예정입니다. 태양이 여러 개로 보이는 특이한 기상현상인 환희현상이
중국에서 포착됐습니다. 과거엔 종말의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중국 신화통신은 하늘에 3개의 태양이 뜬 것 같은 환일 현상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일 현상은 누리해라고도 부르며 대기에 떠있는 미세한 얼음 조각에 태양빛이 굴절 반사되면서 나타나는데요. 반사된 빛의 덩어리가 마치 또 하나의 태양이 떠있는 것처럼 보여 과거에는 멸망의 징조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장춘에서 포착된 환일 현상은 비교적 높은 대기에서 운층이 형성되면서 비교적 많은 세계 태양이 선명하게 포착됐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환일 현상은 남극의 얼음 평원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기온이 낮은 중국의 장춘, 하얼빈 지역에서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이번엔 짝퉁 쌀로 전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지방에서 감자와 고구마를 공업용 합성 수지와 섞어 만든 짝퉁 쌀이 대량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짝퉁 쌀은 일반 쌀들과 달리 아무리 뜨거운 물에 가열해도 밥알이 부드럽기는커녕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유지하며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고 전했는데요. 도매상들은 쌀 가공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짝퉁 쌀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13일 정부가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야당의 집중적인 자진사퇴 압력을 받아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최근 5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이 100%에 육박해 경영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GM이 한국 내 생산기지인 GM대우의 생산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다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오 시장의 제안을 정치적 의도라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각 기업들이 내놓은 상품 가격들 일제히 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은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죠. 13일 날 이제 물가 안정 종합 대책 발표까지도 현재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 물가를 끌어내려야 될 뭐 기업이나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당초 인상 계획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품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즘 사실 포장두부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주부님들의 이제 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는 가격을 내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요. 종전 대비해서 한 20% 인상한 그런 인상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뭐 과자나 커피 같은 가공식품 그런 가격들까지도 뭐 정부에서는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처럼 뭐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금 중앙정부 차원의 이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뭐 버스나 지하철 요금, 또 상하수도 요금, 여기 뭐 쓰레기 봉투 가격까지도 최근 들어서 뭐 각 지역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발표되는 정부의 물가 대책이 결국 이 공수표가 아니냐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과거 같으면 이제 정부가 윽박 지르면은 업체들이 군말 없이 따라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빗대어서 뭐 물가는 몽둥이로 때려잡는다라는 이제 속어까지도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중앙정부의 무리한 요구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부가 구체적인 품목들까지 거론하면서 이 가격이 내릴 거라고 장담하는 데 비해서 업체들은 이
그룹의 총괄 담당자가 정부 측과 한번 만나서 뭐 노력하겠다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 정부의 가격이나 검토 소식이 나와서 좀 황당했다. 정부가 일단 말을 흘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 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부가 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지자체나 일반 기업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했다. 그런 비난까지도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 뭐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좀 많이 손질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 보이는데 그 부분보다도 뭐 일일하게 뭐 두부면 두부 뭐 그리고 뭐 쌀이면 쌀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게 약간은 조금 아이러니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물가를 잡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금리 인하 같은 이제 거시 정책을 저희가 금리 인상 같은 거시 정책을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물가 안정의 기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금리라든지 환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개별 품목별로 이 업체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을 압박을 해서 물가를 잡는 모습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 가격만 잡아라라고 한다고 결국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정부는 사실 되도록이면 이 금리나 환율은 건드리고 싶지 않고 있지요. 특히 이제 돈줄을 옥죄거나 이 환율을 끌어내릴 경우에는 결국은 이 정부가 긴축 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나라 정치의 성장률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내년에 5% 성장 또 3% 물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성장은 거시 정책으로 밀고 가고 물가는 미시적으로 잡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일단 이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청와대에서 한 자리에서 모였지요. 이 서별관 회의를 어제 이제 올 들어서 처음으로 열고 이 물가 안정책을 논의를 했는데 어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이 13일 날 이 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꺼내들 예정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이 시간에 바로 거시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지켜보는 것도 좀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어떻게 보면 반반이죠. 네, 그날 또 그렇습니다. 돼봐야지 저희가 소식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 적격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당청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정서법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이 한나라당과 이 청와대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나라당이 어제 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장에 대해서 이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이 대표가 어제 당 최고위원회 직후 이제 가진 이 회견에서 정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또 정부와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밝혀서 이 사퇴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불만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청와대가 당의 방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것도 청문회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이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 이 당청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레임덕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어제 정치권의 공방을 보고받고 뭐 별다른 이야기를 언급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지금 후문이 들려오고 있고요. 결국 청와대는 정 수석의 거취를 스스로 판단에 맡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오늘 중으로 아마 좀 사퇴 여부가 좀 판가름 나지 않겠냐 이러한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불거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10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 문제도 심각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인데요. 네. 이 손해율이라는 것이 이제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손해율이 90%다라고 하면은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네네. 9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통 이제 보험사 자체 비용이나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감안을 할 경우 사실상 이 자동차 보험으로서는 적자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13개 손보사들의 지난해 12월 말 손해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이제 90.5%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전월보다 한 4% 정도 높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2005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이 통상 손해율이 72%를 넘을 경우에 이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업계의 설명입니다. 결국은 이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이 지금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네네. 이 자동차 보험이 주 상품이 이 온라인 보험사라든지 중소형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차보험 판매 중단이라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을 좀 뿌리부터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사실 지금 들어와서는 이제 온 국민이 다 같이 가입하는 상품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의 물가와 또 연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자동차 보험과 연관되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뭐 자동차 업계라든지 또 수리 업계 또 나아가서는 뭐 병원들과도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손을 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네. 지금 이러한 좀 뭐랄까요 좀 비생산적인 그런 네.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율이 72%를 넘어서면 이 적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0%를 넘어서는 기업이 대다수라고 하니까 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국내에서 이 GM 대우의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GM 대우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데네커슨 GM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어제 이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이 우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최근에 신흥시장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산 비용 면에서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좀 GM 대우 생산량 더욱더 확대하겠다 이러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GM의 15대 브랜드로 전 세계에 생산되는 차량 중 4대 중에 한 대가 한국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GM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GM 대우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GM 이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 우리 GM 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라고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제의를 또 거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요. 이 서울시에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자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이 시장으로서는 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 시와 또 의회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양측을 중재할 뭐 외부자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네. 하지만 시의회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주민투표 제안은 이미 통과된 조례와 예산에 대한 월권 행위라면서 이 같은 얘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이슈를 만들고자 억지 카드를 내세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또 거쳐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의 제안만으로서 과연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네.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오는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합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발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